오늘은 로런스 프린시프 과학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일단 두 구절은 1347년부터 1350년까지 불과 4년 만에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대략 절반이 죽었다. 일단 이걸 꼽아봤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상당 부분 줄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4년 만에 이루어진 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4년 만에 인구의 절반이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말 엄청난 사태겠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그 정도 사태가 벌어지면 사회 경제적으로 뭔가 근원적인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는 사실은 콜럼버스 이전에 이미 1500년 넘게 유럽에서 확립된 개념이었다. 콜럼버스 이전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겼다는 발상은 19세기 들어와서 꾸며진 관념이다. 중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저 어렸을 때도 콜럼버스는 그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사고를 한, 그리고 혁신적인 행동을 한 이런 혁신가로 늘 소개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 꾸며졌다는 거. 우리만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서구 사회에서 그렇게 꾸며져서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아직 다 읽은 건 아니고 1장하고 2장까지만 읽었는데요. 1장의 제목은 새로운 세계와 낡은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세계라는 건 16세기 르네상스를 뜻하는데요. 부흥이죠, 부흥. 새로운 부흥인데 뭐의 새로운 부흥이냐면 고전시대 주로 그리스와 로마를 말합니다. 이거의 새로운 부흥입니다. 또 하나 새로 안 사실은 르네상스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도 2번이나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 전에 2번은 지금의 역사라는 것도 이 르네상스 시절의 역사가들이 확립한 시대 구문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들이 자기들 전에는 암흑시대로 봤거든요. 중세라고 규정한 거죠, 중세.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이 틀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 영향을 받아서 16세기에 있는 르네상스만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때 과학혁명을 위한 4가지 커다란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인문주의의 부흥이에요. 고대 문헌들을 발견해 나가고 탐구해 나가는 시기였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건 고대 그리스의 위험입니다. 제가 저번에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서도 고대 그리스만 나오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그리스가 선구적으로 고안해내고 우리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천문학 이런 분야에서도 그리스는 정말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0년 동안이나 그 서유럽 문명에서 잊혀지다가 다시 발굴이 된 거죠. 르네상스가 오면서. 1000년, 수천 년. 흥미로운 거는 그거를 다시 이슬람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이슬람이 고대 그리스의 그 문헌들을 많이 번역해 놓고 있었다가 이때 돼서야 다시 그 이슬람 거를 갖고 번역했다는 거. 재밌는 일화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 고대 그 필사본들 이거를 갖고 본국으로 많이 찾아서 확보해 놓고 본국으로 가져가다가 한 박스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너무 상심을 해서 그 한 박스를 잃어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샌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박스를 잃어버린 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가. 그럴만하죠. 만약 그 한 박스 안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일한 어떤 판본이 하나 있었다. 너무나 아깝죠. 인류의 커다란 손실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은 과학이 되게 발달한 시대에 살지만 이제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던 시절에 그 문헌이 사라졌다는 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인상적이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하룻밤만에 샜다라는 이 얘기를 갖고 소설을 하나 쓸 수도 있겠다.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문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은 신세계 발견이죠. 아까 콜럼버스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신세계를 발견하면서 항해술 같은 게 발달하고,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자원들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활자술, 인쇄술, 이건 유명하죠. 구텐베르크. 근데 우리가 또 잘 모르던 사실 하나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헌들이 대량으로 인쇄될 수 있었다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림이에요. 그림. 예전에는 필사하던 시절에는 그림이 계속 품질이 떨어졌대요. 갈수록. 왜냐면 그리기가 어려워서 안 그렸다는 거죠. 다 옮겨야 되는데 누락하고 생략하고 그리기 어렵거나 싫은 거 그냥 빼고 이러다 보니까 그림이 제대로 남아날 수가 없었는데, 인쇄술 때문에 과학 서적에 그림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의 개혁. 지금은 우리가 종교와 과학이 막 대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때는 신학자들이 곧 과학자들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학에 대한 탐구를 오히려 그들이 추동했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 내에서도 개혁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 예수회거든요. 예수회. 이들이 굉장하더라고요. 이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과학에 대한 탐구를 격려를 하고, 또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거기에서의 탐구 자료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이들의 모토 자체가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본다였다고 합니다. 그런 모토를 갖고 과학적 탐구를 추동했다는 거. 이런 배경 하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었다는 게 서술되어 있고요. 2장에 가서는 연결된 세계라는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2장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은 그냥 어떤 철학이나 종교라든가 이런 거랑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의미를 찾거나 목적을 찾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시절의 과학 탐구는 어떤 자연의 의미, 목적 이런 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던 시절. 아까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거랑도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탐구가 전체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체하에.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주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물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와 연관 속에서 탐구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요. 또 약간 우리의 한의학이 좀 생각났어요. 한의학이 되게 전체론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모든 것에 연관. 그리고 우리 인체를 소우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념도 이때도 서양에도 다 있었더라고요. 특히 플라톤부터 이미 인간을 소우주로 보고 대우주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천체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인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플라톤이. 그런 생각에 따라서 과학 연구를 했다는 거. 그래서 또 재밌는 사실은, 지금 오늘날에도 이제 그래서 과학은 발달을 했는데 오히려 과학에서 소외되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은 많이 늘었지만 도대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에 뭘 말해주느냐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는 시대인 거죠. 근데 다시 과학이 그런 전체적인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된다. 이런 움직임, 생태학이라든가 현대 과학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다시 보면 르네상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16세기에 과학 연구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또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